이번 시간에는 근저당권, 물권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먼저 의의는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불확정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해요. 저당권인데 기존의 저당권에는 채권액에서 특정된 채권입니다. 확정된 채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은 불확정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대신에 뭐다?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이 채권의 최고액이 그 당시에 근저당권 설정될 시에 확정된 게 아니라 하나의 리미트예요. 이 한도까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을 정하는 지침 기준일 뿐이지 아직 확정된 피담보 채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돼? 장래에.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 제도가 왜 나오냐? 현실에서는 근저당권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냐고 약간 변형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근저당권은 이런 겁니다. 왜 근저당권 제도가 생겼냐면, 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저당권은 한 번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뭐 주택 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10년, 5년 장기에서 한 번에 저당권만 실행돼요.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가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있어요. 그럼 주로 뭐겠어요? 대출을 하겠죠. 그럼 예전에 저당권 제다면 이 대출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래서 기업이 갚아요. 그러면 갚으면 뭐예요? 저당권을 소멸해야 돼요. 근데 기업가 입장에서 수시로 대출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또다시 그러면 소멸을 위해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서 또 돈을 빌리면 또 저당권을 설정해요. 또 그걸 갚으면 또 말소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니 불편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 이제 무효등기의 유형 배웠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소멸시 완성 기타 변제 등으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제 등이 사유에 있으면 별도의 등기가 말소 등기 없더라도 효력은 소멸해요. 그래서 무효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거. 왜냐면 경매 절차 비용도 있거든요. 저당권 설정이나 말소하면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계속적 거래 관계예요. 돈을 주고 갚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일단 네가 나한테 담보를 하나 제공해. 담보를 제공하되 네가 한 1년에 너랑 나랑 주고받은 거 보니까 그게 한 30억 정도 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한 시가 한 50억짜리 부동산을 줘. 그럼 시가 50억 부동산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 정합니까? 채권 최고액. 이 얘기는 이 부동산으로 향후에 이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 있는 그 리미트는 얼마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겠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그래서 이렇게 빈 통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직 뚜껑은 안 닫혔어요. 채권 최고액을 얼마나 30억에 했어요. 50억 부동산에 대해서요. 열어놨어요. 그래서 최고액을 30억만 정해주세요. 근데 아직 30억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향후에 우리가 이게 이제 존속기나 견사기나 아니면 기한 약정인데 어느 시기에 확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항상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확정 시에 우선 변제 효력은 어디까지? 30억까지 한다는 의미지 이미 이 30억의 채권이 발생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액만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불확정 채권은 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 이미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의 지침이에요. 기준이에요. 확정 시에 채권은 이 기준에 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통 안에 아직 비어 있어요. 수시로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이니까 돈을 근저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이 채권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에. 이 채권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채권이 들어가는데 어떤 채권은 중간에 변제돼서 소멸될 수도 있고 어떤 채권은 필요에 의해서 양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채권들이 들어와요. 수시로 말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확정 사유가 발생해요. 확정 사유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확정 사유가 되면
이 뚜껑이 닫혀요. 뚜껑이 닫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그 얘기는 확정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뚜껑 닫힌 얘기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 얘기는 확정 시점에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봐요. 이걸 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게 20억이다. 20억이면 30억 이내니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뚜껑이 닫히는 그 순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저당권자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게 근저당권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는 당연히 이자도 붙겠죠. 지연손해금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딱 떠올릴 게 뭐냐? 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약정이자도 있을 거고 지연손해금도 있어요. 그 지연손해금은 1년에 하나지 않고 2년, 3년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아니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게 뚜껑이 닫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소멸되거나 양도가 되면 부정성과 수반성 생각하죠. 소멸되면 저당권 소멸된대요. 근데 근저당권의 경우는 아직 뚜껑이 닫히기 전에는 비록 이 채권 하나가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 그걸 표현한다. 부정성을 완화시킨다. 설사 이 채권이 이전되면 수반성이 다 이전되잖아요. 하지만 뚜껑이 닫혀지기 전에는 이 채권은 채권만의 양도가 가능하고 이 채권 양도에 근저당권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정성 등의 완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특징 때문에. 뚜껑이 닫기 전까지는 이 채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거죠. 그걸 부종성의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개념과 360조 단서 적용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뚜껑을 닫는 원인이 뭔지를 본 겁니다. 그게 확정 사유예요. 그게 시험의 실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근저당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자, 요 고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또 하나, 그럼 이 채권이란 게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출 받았을 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 재무관계 딱 특정됐어요. 근데 이 채권을 수시로 발생했다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본계약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가 거기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저당권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저당권 설정될 시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 피담보 채권에 이미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채권이 특정됐기 때문에. 근데 근저당권은 그렇지 않죠. 그 채권이 여러 개잖아요. 왔다 갔다. 그럼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기본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당권과 다른 점입니다. 거기도 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것도 설명할 겁니다. 담보 채권의 최고액만 정하고 이 최고액만 정한다는 의미가 뭐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건 아니다. 피담보 채권은 뚜껑을 닫힐 때, 즉 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확정된다.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렇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다시는 뚜껑이 열렸잖아요.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일반 저당권과 다른 점 무엇보다도 채권의 확정이 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 시간은 언제다? 장래에 보류된 거다. 그럼 언제 확정되냐? 확정 사유가 있을 때. 그럼 확정 사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설정 당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 최고만 정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확정되냐? 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차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근저당권 채권이 변제 등으로 아까 채권 들어갔다가 뚜껑 닫히기 전에 하나가 양도도 되고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 영향이 없다. 그 얘기는 부정성이 완화다. 원칙적으로 소멸되면 담보물권 소멸되지만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개념적인 특징 때문에 뚜껑이 닫히기 전, 지금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다. 즉 부정성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근저당권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기타 이전하여도 이러한 사정으로 영향이 없다. 즉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립. 자, 저당권 아까 저당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만 했었어요. 근데 근저당권보다 기본 계약. 왜냐하면 아까 빈 채권 최고액만 정했지 이 채권이 뭐에 될지는 발생 원인인 없어요. 채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은행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사업이나 경영 목적의 대출금
이러면서 기본 계약을 정한 겁니다. 그 기본 계약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본 계약을 정하고 이 기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 들어갔다가 뚜껑이 닫히면 그때 확정된 채권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이 중요합니다. 왜 또 중요하냐면 근저당권 설정에와 별도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본행위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 채권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이란 걸 이 뚜껑 안에 들어갈 이 수조 안에 들어가는 채권의 채권 최고에 정해진 이 수조 안에 채권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되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 하니 이 채권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기본 계약의 기초에 발생하는 채권만 이 안에 넣는 거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이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성립 법률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증명 책임도 존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본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 이 계약이 존재하면서 유래지는 근저당권자가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입증을 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 기본계약이 있었다는 누가 한다?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한 사람. 그게 준저당권자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당권, 등기 추정력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죠? 등기 추정력. 권리를 추정력이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권리가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말소를 원하는 사람이 이 저당권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배웠습니다. 저당권에 따라붙은 게 뭐였어요? 채권액이잖아요. 부정성상 피담보권 존재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이 소멸등의 이유로 말소됐던 것을 이걸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합니다. 즉 저당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효력을 다투고 싶은 사람이 이걸 입증해서 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등기 추정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건 저당권이고 지금 배우는 것은 근저당권이에요. 근데 근저당권에 대해 있으면 등기부 이렇게 됐어요.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되는데 더 나아가 채권 최고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은 실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리미트예요. 이 리미트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근저당권 담보하는 연장선도 피담보 채권의 존재, 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도 당연히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에서는 이미 채권액이 딱 특정되기 때문에 추정이 되지만 이건 아주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확정 시에 이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가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 그게 결국은 이 피담보 채권 확정이나 연관된 게 뭐예요? 기본 계약이잖아요. 결국은 채권 최고에 대해서도 추정이 안 되고 당연히 기본 계약에서도 추정이 안 된다. 여기에 채우는 채권이 존재하는 발생 원인이 된다는 기본 계약 추정은 근저당권자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근저당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게 독특합니다. 왜 저당권에서는 되고 이건 안 되냐? 채권 최고 자체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피담보 채권은 기본 계약이 존재하고 그 기본 계약에 발생한 채권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채권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기본 계약이 존재하고 그 기본 계약에 따라 어떤 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기본 계약의 증명 책임은 그 존재 주장한 사람, 초당권자겠죠, 근저당권자.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이제 확정이 돼야만이, 근데 확정 사유에 따라 확정돼야만이 그 이유는 저당권자에 변신한 겁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냈죠. 피담보 채권을 장래에 확정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피담보 채권은 유동되죠. 뚜껑이 닫혀지기 전에는 계속 채권이 들어갔다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양도도 됐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을 연상하십시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채권의 소멸이나 아니면
채권의 양도예요. 더더욱 교체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기본 계약이 있으면 기본 계약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채무의 범위, 이 채무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의 내용, 그전에는 이런 특정한 채권만 넣었는데 중간에 이거 말고 요 채권을 바꾸자. 옛날에는 국내에서 거래한 채권에 대해서 했는데 네가 보니 이제 국외 걸로 바꾸자. 국외 거래가 발생하는 담보대출채권도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의 범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채무자도 기존 채무자는 네 기업인데 네 계열사가 너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자. 이런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하냐? 제3자 관점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채권 최고액만 중요해요. 채권 최고액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제3취득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최고액만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변동되지 않으면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액만 바뀌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최고액이 변동 손을 댄 게 아니잖아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 선을 감안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나옵니다. 교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정 전에는. 그런 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한다. 즉, 피담보채가 유동된 거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 추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원보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 표현보다 뚜껑을 닫으면 그 기본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법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법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저당권 힘겹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림이 정말 유용합니다. 뚜껑을 닫으면 그 위에 발생한 채권 더 이상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근저당권의 효력. 확정 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는 겁니다. 확정 전에 일어난 채권의 소멸 이전 등의 권리 변동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근저당권 개념에 따른 겁니다. 확정이면 뚜껑 안에 뚜껑 닫히기 전에 채권의 소멸 이동은 영향이 없다. 이게 담보물건의 특성, 부종성과 수모성에 좀 반하는 거죠. 반하는 게 아니라 좀 완화시킬 겁니다. 확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반하는 게 아니라 제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확정 전에는 그런 부종성의 특성을 완화시키고 확정되면 담보물건의 부종성 수반성이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확정 전 개별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 이에 수반되지 않고 수반성에 완화된 거고 확정 전까지 발생한 채권을 모두 변제해도 그 준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후에 막 채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변제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어있다 하더라도 변제 등의 이유로 다 소멸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정 전이라면 확정되었으면 당연히 부종성, 수반성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확정 전의 얘기입니다. 확정 전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근저당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도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변경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관계는 뭐에만 관심이 있다? 최고액만. 그러니까 최고액은 일방적으로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꿨다 하더라도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최고액이 아닌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 추가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최고의 보입 나누면 이해관계 내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는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최고액을 20억에서 30억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거죠. 나는 20억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감안해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30억 증액시킨다. 그럼 이해관계 내 이익을 해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승낙이 없는 한. 그거는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의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틀립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채무자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채무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다. 채권 최고액만 아니면 변경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